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령이 주목하는 뉴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심은정님, 김지영님, 최인경님 들어오셨고요. 예, 보통 이게 나중에 공개되면 많이들 보시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시간에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매일매일 저는 외신과 경제를 정리를 해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관련한 뉴스들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은 월화금이 됐든 월화만 됐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이 실시간 뉴스들, 최주류의 뉴스들은 다시 한번 공지를 합니다만 일요일 날 나갑니다. 예, 전체 대중에게 공개가 되니까요. 최경영 TV를 구독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경제나 국제 쪽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꼭 다른 시각인지 보편 뭐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보편적인 시각인 게요. 제가 보는 뉴스들 자체가 뭐 완전히 무슨 메이저 신문들 또는 메이저 뉴스들의 그 유료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생각하면 굉장히 대중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면 좀 진보적인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뭐 유튜브랄지 아니면 SNS에서 진보적인 생각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렇게 그것만 집중적으로 저도 동의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상당히 랩트적인 생각은 진짜 좌파들은 어디에 있느냐? G넷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Gnet. 한국 Z 있잖아요. ABCD의 Z. G넷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각종 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 참고는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꾸준히 보는 그런 사이트는 아닙니다. 여하튼 뭐 진짜 미국이나 유럽의 좌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영어로 나는 그걸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면 G넷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뉴욕타임즈죠. 뉴욕타임즈의 에디토리얼 보드 사설인데요. 완전히 바이든을 박살을 냈습니다. 바이든을 박살을 낸 이유는 트럼프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설에 뉴욕타임스 세계 최고의 정론지, 유수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타임스의 제목이 이렇게 실렸군요. 국가에 봉사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대선 경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가 가름되는 대선, 민주주의냐 아니냐의 대선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트럼프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그리고 심각한 위험이다. 공공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제대로 된 인물이 아니다라고 아예 트럼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트럼프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트럼프는 또 한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댓글 달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트럼프는 미국 시스템 자체를 파괴한다. 뉴욕타임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약하는 것들을 그의 지지자들은 여하튼 트럼프의 극단주의적 지지자들은 여하튼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극단적인 공약들을 다 실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거는 미국 시스템을,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현지 시각 두 사람의 토론회를 보면 바이든은 4년 전 바이든이 아니었다. 트럼프를 꺾을 어떤 아우라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니컬하게 아주 조롱까지 합니다. 엄청 애는 쓰더만. 문장을 제대로 끝맺는 데까지 애를 쓰더만, 심지어는. 예, 이렇게 거의 조롱조로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로 이 사람은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졌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게 낫다. 굳이 이 사람으로 미국 민주당이 갈 필요가 없다. 미국 민주당을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게 드러나 보이죠. 가차 없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존의 권력, 기존의 권위, 본인의 독자층도 다 민주당일 거 아니에요. 민주당 성향일 텐데 가차없이 지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그 뉴욕타임즈의 확고한 민주주의적인 신념, 그리고 어떤 팬덤, 아무리 바이든이 민주당의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 안 되겠다.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어떤 찬스, 가능성이라도 트럼프에게 줘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트럼프를 꺾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좋은 사람 민주당 많지 않느냐. 정확히 할 말하고 클리어하게 할 말 할 수 있고 노인처럼 버벅거리지 말고 좀 더 설득력 있고 에너지 넘치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 예, 아주 노골적으로 쓰죠. 바이든의 나이, 노쇠함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목격했잖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물론 이대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레이스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뉴욕타임즈는 만장일치로 아무런 의견 없이 이견 없이 바이든을 지지할 거야. 바이든을 지지할 거야. 그만큼 트럼프는 위험해. 안 돼. 그러나 안심할 수 없어. 지금 상황 보니까 저 정도로는 안 돼. 대통령 되기도 힘들고 돼도 저렇게 노쇠해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의 어떤 지적 영민함이 확 뭉퉁해졌다. 부족해졌다. 많이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자리에는 턱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여러분 지난 2022년이었나요? 대선 토론회 때 뭘 느끼셨어요? 윤석열이 압도적이었습니까? 똑똑했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킬 것 같았습니까? 그래서 왕자를 막 새겨놓고 나왔습니까? 싹수가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독선적이고 뻔뻔하고 홍준표 검사 출신 선배도 어깨를 툭툭 쳤잖아요. 유승민은 같은 당의 유승민 후보는 화를 내면서 거의 7태세였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른바 중도 보수 여러분 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도 저 정도의 지적 영민함 가지고는 턱도 없다. 너무 떨어진다. 미국 대통령 자리에는. 이렇게 뉴욕타임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미국 유수의 정론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신문들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한국의 신문들은 왜 그렇게 무능하게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점잖게 엉덩이를 뒤로 뺐을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태도가 민주적입니까? 민주주의를 지킵니까? 민주주의의 동반자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동반자로서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나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는 제 말이고요. 다시 뉴욕타임즈 이어가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말고 대안을 안 찾는 공화당 사람들도 정말 한심하고 뻔뻔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뻔뻔하게 트럼프처럼 거짓말이나 반복적으로 하고 미국 경제에 해가 될 계획이나 그렇게 발표하고 미국 민주주의 시민 자유를 갉아먹는 미국 외교를 망쳐버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대안 없이 공화당도 밀고 있고, 그걸 게다가 미국 대선에서 패배를 해도 그걸 인정할 건지도 약속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수준의 인간을 뽑을래? 라고 뉴욕타임즈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욕타임즈가요, 한국의 한겨레나 경향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선 전에
대선 11월인데요. 대선 레이스 시작하기 전에 뭐 한 4개월 전이죠. 4개월, 5개월 전에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민주당이 꼭 이겨야 되는 생각이야. 왜냐하면 상대당 국민의힘 그 후보가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사람이야.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사람이야. 경제를 망칠 사람이야. 라고 4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한국에서는 뭐 저런 극단적인 좌빨 신문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00%. 5천만 원 걸 수 있습니다. 500원이 아니고. 근데 미국 뉴욕타임즈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이런 논조를 거의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왜 미국 뉴욕타임즈는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왜 바이든 너 나가! 라고 첫 번째 토론회 이후에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할까요? 그만큼 급했다는 이야기죠.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간절함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그게 있습니까? 한국 언론에? 한국 보수 유권자들에게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이? 그럼 저런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저대로 놔둬요? 그리고 앞으로 3년 지키겠다고 해요?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뭐 국민의힘이 집권 연장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걸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어봐야죠. 왜 집권 연장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더 융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왔어? 라고 물어봐야죠. 왜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어? 왜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런 사람 엉터리로 임명했어? 왜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들어? 너희들이 구구 유튜버들 아니야? 너희들 진짜 트럼프처럼 또라이들이지? 너희들 민주주의의 적 아니니? 원래 독재 권위주의 정부의 후손들인데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내 이놈들이라고 호통칠 만한 언론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보이니까 조심하는 겁니까? 그렇게 엉덩이 뒤로 빼면 양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이 양만 되면 한국은 그냥 상놈의 나라가 돼도 됩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 거의 극우 유튜버 수준인 자들에게 민주주의 동반자인 양 집권 연장의 꿈을 하는데 뻔뻔하게 지난 2년 동안의 실정에 관해서 별다른 반성도 없이 특검을 제3자가 주네 마네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따끔하게 지적도 안 해요? 그리고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뉘앙스의 글이 나오는데도 제대로 해석도 안 해줍니까?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가 훨씬 심한데? 거기는 최소한 바이든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일해. 최소한 바이든이든 대통령이든 믿는 바가 좀 많이 다르지. 정도와 수준이 다르겠지. 하지만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집권 여당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말 일하나 아니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막기 위해서 일하나 아니면 선거에서 진짜 이기기 위해서 딱 그 정치공학적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일하나 어떤 거에 더 가깝습니까? 그런 선거 이겨서 뭐합니까? 우리 삶이 나아집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합니까? 언론인들의 자유가 증진이 됩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언론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최주류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어차피 세트야. 어차피 선택받겠지. 근데 그건 유권자들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어. 패배든 승리든. 결국 모든 책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부담은
민주당에 있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릴 책임은 민주당밖에 없다. 우리는 공화당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는 안중에도 없다. 이게 뉴욕타임즈의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이든이라는 한 정치인의 야심에 맡길 수는 없어. 바이든을 존경해온, 바이든을 따라온 민주당원들 앞장서서 그 보좌진들이 용기를 가지고 심플하게 진실을 말해줘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럼을 읽다가 범이 내려온다 라는 TV조선 신동욱 앵커의 범이 내려온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왕자 새기기 전에 있잖아요. 매경 인터뷰할 때부터 밀턴 프리드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불량식품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제대로 그 매경 인터뷰가 굉장히 길거든요. 한 2-3시간 되는데 제가 언론에서 하도 보도를 안 해가지고 그걸 다 받아 썼어요. 이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쭉 받아 쓰고 그때 어렴풋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한 게 딱 한마디로 정리한 게 강남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수준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경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에 그 레알본 진짜 그냥 쭉 한 2시간 쭉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언론에서 조근조근 하나씩 따져서 하나씩 이야기했다면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이었으면 그거 진짜 난리난 인터뷰입니다. 초기에 했었거든요. 그런 수준의 인간을 검증도 하지 않고 범이 내려온다라고 TV조선의 앵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인간은 SBS 출신이죠. 뭐 엄청난 어떤 대기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됐죠. 중요한 것은 상대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느냐 또는 동반자로 규정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우리는 윤석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저는 뉴욕타임즈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타임즈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신문들이 보수든 진보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체제 밖으로 봅니까? 어떤 세계의 교양 있는 시민들이 선진국 시민들이 체제 밖으로 보나요? 그걸. 북한 사람들이나 그러지. 극단적 세력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러나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러나 극단적인 정치인 트럼프 같은 이에게는 극단적으로 확실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짧게 오늘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토론회에서 완전히 죽을 수고 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야 이게 스스로도 별로 못했다. 그레인 나잇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자평을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난 다음에 기부자들 만남의 밤 뉴욕 뉴욕주의 이스트햄프턴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기부자들 만남의 밤에 토요일 날 밤에 갔대요. 근데 여기 이 모임에는 기부자들 어느 정도 레벨이라면요. 3,300불에서 25만 불 기부자들이라고 하니까요. 보통 한 4,500만 원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 4,500만 원에서 한 3억 되나요? 3억 조금 넘는 개인이요. 예, 개인이 그 정도를 내는 사람들만 참석의 자격이 있는 그런 기부자들의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기부자들 만남의 밤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 우려는 알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이 다르다. 토론회 이후에 별로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옳은 조사도 있다라고 약간 블러핑을 했다라고 하죠. 살짝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공표된 여론조사는 그 이후에 거의 없고요. 모닝 컨설트의 조사 결과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절반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물러나야, 경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쪽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랄지 이쪽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버티기 들어갔고요. 한쪽에서는 바이든 측근 참모들은 언론이 너무 몰아간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만약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바이든 때문이 아니라 언론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 내러티브 때문이다. 너무 과장하고 있다라고 바이든의 측근 참모들은 불만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액 기비자들도 양분돼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링크드인 회장이죠. 링크드인 회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최고 고액 기부자인데 여전히 나는 바이든이 뭐 토론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잘하고 있다라고 본다. 더 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부금 액수에서 굉장히 좀 우세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그 대통령 선거는 돈과 돈 돈의 선거입니다. 사실은 돈의 선거고요. 언론의 선거입니다. 예. 근데 그 언론의 선거를 혐오의 선거로 만들어 버렸죠. 트럼프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뭐 돈과 혐오의 선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이 기부금 액수에서 우세했었는데 지난 4월과 5월 트럼프가 약간 좀 더 걷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밖에 좀 소방차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데 문을 못 닫고 한 게 약간의 실책이네요. 똑똑하게 잘 들어가고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멤버십 빈센트 님도 들어오셨었군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야기를 하셨고요. 돈 선거랄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사실상의 이제 금권 선거죠. 금권 선거로 흐를 가능성에 관해서는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해 왔었고 그런 경향으로 흐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공영 선거를 하잖아요. 관권 선거나 금권 선거에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의 문제를 투명하게만 하고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은 적정선으로 사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돈은 충분히 쓸 수 있게 공영선거를 완벽하게 하고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옹호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고 쓸데없는 방송장애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단지 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좌지우지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선거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찍힌 사람만 나중에 검찰에 기소되는 이런 어떤 선거법 그리고 여론이나 언론도 사실 그런 어떤 선거법 자체를 놔두고 이 뭐 돈을 마치 쓰는 것 좀 덜 쓰게 하는 거는 좋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에서 공모물을 나눠줄 수 있고 그걸 어떻게든 인터넷으로 또 유도해서 돈을 좀 덜 쓰게 하고 그러면서도 써야 되는 돈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들은 좀 밀어줄 수 있고 소수 정당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공영선거가 됐으면 그래서 돈은 관이 어떤 전체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충분히 좀 담보를 해주고 말도 충분히 나오는
선거가 되면 그 민주주의 선거가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가 훨씬 더 미국보다 유럽보다 나아질 수도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은 본인들이 싫어하는 말은 맞고 그다음에 돈은 선별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데 너만 선거법 걸렸어라고 하면서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그걸로 검찰이 또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득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거는 그 시스템 바꿔야 되는 측면들은 나중에라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은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최주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밖에 비가 오늘 많이 내리네요. 7월 2일 화요일 최주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 하나의 기사인데요. 오늘 기사도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제가 늘 생각하는 유권자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측면에서도 약간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 기사가 워낙 민감한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오늘은 말씀드리고 해석은 마지막 부분에 조금만 붙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최주류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공화당이다. 미국 공화당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생각은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 기재부 관료들의 생각과 거의 똑같다. 왜냐하면 한국 기재부 관료들이 미국 제가 공부했었던 미국 미주리 대학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서 3년에서 4년 안에 박사를 따고 와서 그런 생각을 주로 머릿속에 담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어떤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고에 완전히 이제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공화당, 근데 이제 미국 공화당도 요즘 뭐 포퓰리스트들이 돼가지고 재정 건전성 이야기는 좀 덜 하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특히 들어서서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중간에 듣다가 저게 최경영 생각이야라고 하면서 박차고 나가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내용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다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잘못 인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인지는 기사를 다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세대 프레임이거든요. 세대 프레임인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것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other age issue. 예. 또 다른 나이의 이슈라는 말이죠. 바이든 말고도 나이 이슈가 새로 생겼어. 당신들 잘 모르겠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 논쟁만 지난 주말에 봤겠지만 그게 아니고 서방 세계에서 노인 유권자들의 권력이 세지고 있다. 노인 권력이 세지고 있다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이야.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사를 뽑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 전체에서. 자, 첫 번째 이 기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소구 민주주의 전반적으로 노인 유권자 권력이 세지고 있다. 그거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 처음부터 나오죠. 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결론을 쓰죠. 이러다 보니 주요국 정당들이 서방 주요국의 정당들이 다 장노년층의 이익 집단화 됐다. 그런 정책만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두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주된 정당들이
뭐 보험 문제랄지 구체적으로 연금 문제랄지 이게 바로 이제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이죠. 이런 거를 전부 노인 위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 이민과 관련해서도 노인들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근데 범죄나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들은 매우 보수적이죠. 보수적으로 그쪽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 기사에서는 older voters are more concern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 유권자들이 젊은 유권자들에 비해서 범죄나 이민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우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환경과 관련된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된 그거를 어떻게든 멈춰 세워서 바꿔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지를 안 한다. 덜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노인과 젊은 층들이 주요 이슈에 있어서 이익이라는 측면, 아까 연금 문제랄지 건강보험 문제랄지 이런 것들 이익의 측면이죠. 세대별 이익 측면, 그다음에 가치 측면, 범죄, 이민, 환경 같은 국가적 서방 세계의 주요 이슈. 우리도 이거 있죠. 이민, 환경, 범죄. 이거 범죄 띄우려고 마약 범죄 이야기 많이 했었었죠. 이번 정부에서. 특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동훈이 별다르게 똑똑한 게 아니고요. 한동훈이나 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서방 매체들이나 서방에서 그 트럼프 옆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옆에서 떠벌리는 정치 그 이동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미디어 스피너들. 예. 미디어 스핀 전략을 구사하는 그 친구들의 몇 년 전 전략 또는 지금 현재의 전략을 그냥 번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마약범죄 이야기를 그렇게 한국에서 별로 그렇게 그 정도 문제인 것 같지는 않는데 턱도 아니게 그때 이렇게 하다가 이태원 참사를 당하면서 그거를 이슈 전환을 시키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딱 맞닥뜨려서 그 마약 문제 같은 경우, 마약 범죄 같은 경우도 쑥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랬다가 이성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 다음에는 이제 찍소리 안 하고 이제 별소리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지능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지능적으로 하려는 게 다 그냥 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서방 언론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진보와 보수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그 미디어 아젠다, 그 아젠다 설정 전략을 이 어떤 것들인지 쭉 봐왔던 사람으로서는 좀 그렇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노인들은 이렇게 가치도 다르고 이익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최근에 사회보장연금 관련해서 삼중 보장 제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은퇴자들의 연금을 10.1%나 올렸대요. 10.1%나 올렸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이 기사에 나오는 거를 보면 19살에서 49세 사이의 중간 임금, 그러니까 19살에서 49세 사이의 평균 임금이 아니고 중간 임금을 많이 쓰거든요. 영미 국가들, 유럽 국가들은 특히 중간 임금을 많이 쓰는데 모든 숫자에서 중간이라는 그 중간 숫자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쓰는 거는 이거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학적으로 이거는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가령 평균 순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5억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 순자산 그러면 한 3억 2억 5천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보통 한 평균보다 한 70%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저 상위층이 엄청나게 평균을 높여버리기 때문에 딱 중간에
50%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어떤 자산이랄지 임금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한국은 그러나 평균 임금이나 평균 자산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연구소들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지간 영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이 많이 올랐는데 19세에서 49세 한참 일할 사람들의 임금은 5.7%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수낙 총리가 영국의 수낙 총리는 또 이 은퇴자들에게 말이죠. 텍스 브레이크, 그 세금 공제 같은 경우도 또 약속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뭐 그런 어떤 아무런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바이든이 81세 트럼프가 78세라고 하네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의원들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의 중간 나이 이것도 평균 나이가 아니고 중간 나이가 65세래요. 65세.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평균으로 치면 훨씬 올라가겠네요. 예. 중간 나이가 65세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취하겠느냐라고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세 미국 청년 승무원이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난 주말 토론회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후변화가 이 노인네들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않을 텐데 78세, 81세인데 당연히 기후변화는 그들의 바이든이나 그다음에 트럼프의 우선순위가 아니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떼놓고 봐야 될 거는 우리 안에는 저도 있습니다. 어떤 유교적인 노인 공경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거죠.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상당히 냉정하게 말하는 거죠. 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테고 그게 그들의 이익에도 맞고 그 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잔존 요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즐기다가 가시는 게 최고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불경하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불경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전체 기사의 맥락에 관해서 제가 그렇게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랄까 진짜 현실 있잖아요. 진짜 현실을 툭툭 그냥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유교적인 억제력이라고 할까요? 권위주의 사회에 찌든 것 같은 나이에 찌들어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는 또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툭툭 하는 것도 이런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든 간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국 보수 정부의 장관을 지냈던 사람은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영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에 비해서 노인에게 더 혜택을 준다. 노인들이 돈도 그리고 권력도 있잖아. 예. 상당히 센 말이죠. 상당히 센 말인데 생각해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 한국에서도 맞는 말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인구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청년층과 고령층이 비슷한 인구거나 고령층이 조금 많다라고 할지라도 투표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하던데 고령층이 투표를 2배를 더 한대요. 젊은 청년 세대보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영국 보수당 정부 시절에 장관이 했던 말처럼
노인들이 돈도 그리고 권력도 있잖아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영국 보수당 정부 전 장관 데이빗 윌렛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크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퇴직 연령을 한 2살 올린 거잖아요. 62세에서 64세로 프랑스 나이로 그렇게 올린 건데 우리로 치면 63세에서 65세로 올린 그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린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반격을 당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조기 총선도 좀 무리하게 좀 멍청하게 순진하게 그래도 우리 프랑스 국민들은 제대로 투표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극우 정당에게 다 뺏기게 생겼죠. 총선 국회 뺏기고 잘못하면은 나중에 올 대선까지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마크롱이 앗뜨거라 하고 있는 상황도 결국은 은퇴 세대의 연령을 높이는 것. 그게 이거는 젊은 층까지도 시위에 가격한 시위에 참여를 했었던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그런데 이제 그 노인층들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답니다. 노인층들이 주로 이제 그 어떤 우파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노인층들은 젊은 층들이랑 생각이 많이 다르대요. 그리고 이해관계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지난번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그럴 때도 2016년에 브렉시트를 할 때도 EU에서 탈퇴한 거죠. 그때 노인들이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35세 이하의 유권자들은 2대1로 이쪽이 훨씬 많죠. 이쪽이 훨씬 2가 훨씬 많습니다. 예, 2배나 더 많이 남기를 희망했지만 35세 이하들은 그러나 55세 이상이 강력하게 EU 탈퇴를 희망을 했고 결과적으로 EU 탈퇴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니 골드만삭스의 평가로는 국부가 영국의 GDP가 5% 정도 더 쪼그라들었다라고 골드만삭스가 평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도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 2016년이죠. 노인 혜택을 줄이지 않기로 하면서 원래 공약에는 있었었는데 줄이지 않기로 하면서 대통령에 선출됐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에 최소한 2039년까지 한참 남았네요. 한 15, 16년 남은 것 같은데 2039년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연금을 주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그 공식대로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 1,000억 유로 정도가 더 들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중앙일보랄지 조선일보가 586을 때리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예. 우파 경제지가 노인들을 때리는 이유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사의 기사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러면서 뭘 현상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들이 더 부자야. 부모 세대들이 더 부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65세에서 74세의 이 은퇴층이죠. 65세에서 74세의 미디안 넷워스니까 순자산인데 중간 순자산이 4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65세에서 74세 가장 돈을 많이 축적해서 그래서 집과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은퇴한 분들. 미국은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것과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중간 정도 자산이 2022년에 41만 달러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펜셔너 뭐 한 5억 정도 된다는 거죠. 미국은.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이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25% 정도가 파운드로 따지면 100만 장자, 미국 달러로 따지도 한 130만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안락한 노후 생활을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지를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뭐 제임스 밀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풍족한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이끌어 가다가 그 다음에 밀레니얼 이야기가 나오죠. 예, MZ 세대 밀레니얼 이야기가 나오면서 램이라는 1980년대에 늦깎이, 우리로 치면 이제 88년, 89년 이런 세대잖아요. 그 밀레니얼 세대가 이 사람은 이제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인데 램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X세대가 벌었던 것보다 한 8% 정도 적게 벌고 있다. 같은 나이로 쳤을 때 인플레이션 다 감안한 것이겠죠. 그리고 한 X세대보다 5년 정도 집을 장만하는 게 더 늦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논리적인 것 같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함정들은 최주류에서 차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X세대가 아니고 MZ세대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노인들은 뭐 저렇게 뭐 은퇴해서 잘 사네요. 근데 국가도 보장해 주고 있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현실을 노인들과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인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권력, 정치권 집단에 로비할 그런 시간도 있다. 그래서 권력이 있다. 유권자로서의 권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그 구조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세대의 이 현상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비판을 하나씩 할게요. 이거는 한 세대를 완전히 부자로 보고요. 한 세대를 완전히 가난뱅이로 취급하면서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세대 내에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고 원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대 내에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지 어떤 사람들이 넉넉한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사회 현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봤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렇게 가다는 자산시장이 망해. 자산시장 망하지 않으려면 파월 너 정신 차려 빨리 금리 인하시켜 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현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실상 비난적으로 이야기한 노인 세대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부채와 레버리지를 통해서 차곡차곡 자산을 쌓았고 그 자산에 관해서 세금 매기지 마. 이미 세금 냈잖아. 나는 소득세로 이중과세하지 마. 라고 하는 논리를 우파 경제지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상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지켜야 되니까. 그건 또 다른 논리죠. 또 다른 이론이죠.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덜 써야 돼. 사회복지망 덜 써야 돼. 노인들은 이렇게 부자야. 라고 한 단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세대 갈라치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 중앙일보가 특히 한 10년 동안 586들을 맹공하면서 했던 것들의 어떤 한 단면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이 말을 이 친구들의 논리로 다시 반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말대로 자산시장을 활성화하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세대는 장노년층 세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금리 인하라고 저 압박을 하는 이유가 젊은 세대 때문입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장노년 세대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작동 원리,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이익과 명분과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익과 명분과 가치를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뒤섞으면서 이익은 따로 명분과 가치는 따로따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유리한 이야기 위주로 하고 있는 기사의 어떤 핵심, 이른바 야마를 잡아놓고 기사의 핵심을 잡아놓고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일면의 진실은 있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그러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합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종국적으로 화합하기 전에 모든 세대가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균등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정책 참여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노인 세대, 장년 세대, 중년 세대, 청년 세대가 다 원하는,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가 다 원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차츰차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 하면서 혐오를 조장하는 노인 혐오 조장 또는 그게 이제 사실은 노인 혐오 조장은 한국에서는 잘 안 일어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주의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민자들, 외국인 혐오 조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복합적이고 그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현상을 한쪽 면으로만 또는 한쪽의 잘못으로만 귀책하게 해서 그쪽으로 몰아가서 그래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거나 뭐 하면 뭐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민자들 때려잡거나 이민자들 문호를 닫아버리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에 현혹되지 마시라. 그러나 미국의 유수 경제지도 이런 기사를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서방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 작동 원리의 한 측면도 있다. 이 기사가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양자를 같이 보시고 비판적으로 보시면서도 우리는 저 어떤 덫에는 빠지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주류, 최경령이 주목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죠. 벌써 6시 15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중요한 뉴스들 한 4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꼭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빨리 전해드리고 저도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포린 어피어스에서 지금 조세도 피처 과거에 뉴스타파가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다국적 대기업들이 얼마나 해먹는지에 관해서 그 현황에 관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엔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공자님 말씀은 빼고요. 현황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다국적 대기업들 우리나라의 다른 삼성전자랄지 그런 엄청난 대기업들도 다 포함이 돼 있죠. 이런 다국적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의 35%를 빼돌린다고 합니다. 포린 어페어스의 추정이죠.
3,000명도 안 되는 세계 최고 부호들이 그렇게 빼돌린 자산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산은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세금을 빼돌리니까 세금 안 내고, 예, 그래서 계속 해외에다가 묵혀놓는 거죠. 조세 도피처에. 세계 최고 부호들이 가진 자산은 15조 달러. 이게 원화로 한 1경 한 8천조, 9천조, 2경원 안팎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정이니까요. 한 2경원 안팎, 2경원 안팎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부나 자산이 완전히 왜곡돼서 지금 분배가 돼 있는데, 그 배분이 돼 있는데, 그 배분이 되는 어떤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바꿔줘야 될 텐데, 그 돈의 흐름을 바꿔줘야 될 텐데,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자꾸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력의 등 뒤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기업들, 그리고 세계적인 부호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의 왜곡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들, 그 그래픽으로 아주 누가 잘 소개를 해놨던데, 요 통계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4,772조 원이다. 이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왜 설득력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랄지 애플, 뭐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아람코 뭐 이런 것과 쭉 비교를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만큼 자본주의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해? 좀 이상하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지금 많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한국의 아파트는 그것보다 훨씬 커. 근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략 보면 주택과 주거용 부지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8천조가 조금 넘거든요. 2022년 그 통계를 보면 아마 최경영 TV 제가 초기에 했었을 때, 저 혼자 방송했었을 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쭉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때 보면 주거용 토지 그리고 주거용 건물, 아파트 다 포함이죠. 그게 한 8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0-70%가, 왜냐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의 땅값은 굉장히 싸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싸기 때문에 나머지 땅들의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60-70%, 많게는 한 7-80%까지 아파트와 아파트용 부지 그리고 주거용지의 값어치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8천조가 조금 넘어가는 거에 88에 64하면 6,400조, 뭐 한 70%라고 잡으면 7, 8에 56, 5,600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700조면 리즈너블하게 잡았다, 합리적으로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도표는 맞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깜짝 놀랄 일은 그거는 공시가예요. 공시가. 그러니까 시가보다도 한 7, 80%가 좀 낮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지 같은 경우는 그냥 나대지로 돼 있거나 땅으로 돼 있는 경우는 공시가가 토지 같은 경우에 50% 이하, 30%, 4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거용 부지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파트 주거용 부지에 한국은행의 시가총액이 한 8천조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시가총액은, 한국의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4,772조 원이 아니고 근 7, 8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7, 8천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게 맞나? 이게 지금 이 가격이 맞나? 설명이 되나? 이 설명은 안 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예, 뉴욕타임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바빠서. 금리가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게 계속 이제 그
페드 이야기를 하면서 페드가 파월이랄지 그다음에 이 라가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랄지 이런 사람들이 뭐 언제 금리를 내리지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의 이면, 물론 이 기사도 파월이 다른 세계은행 총재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진짜 그 인플레이션 잡는데 진짜 꽤 진보가 있다, 실제 진보가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이 기사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라가드의 이야기, 금리가 쭉 하향세일 것인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25%까지 쭉 올렸었잖아요. 뭐 한 1년 정도에 그냥 쭉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쭉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진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은 2024년 말까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각종 지표, 경제 지표는 울퉁불퉁한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간 뭐 1,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동안은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야. 주식시장 그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늘 긴장하고 계십시오. 금리 쭉 이렇게 내려갈 거야. 9월 달부터, 빠르면 9월 달부터 한국 기사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별 말 없이 금리가 앞으로 쭉 하향세일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계속 가져가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금리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라는 기사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건 제가 보는 유수의 세계 경제지 그리고 유수의 정론들은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상을 누가 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하는 말이다.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계속 꾸준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좀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딱 하나 더 짚고 갈 것.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죠.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에 있어서 자본의 이게 부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제목이 The misallocation of capital in the economy will fuel inflation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비정상적인 분포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부추길 우려가 있어,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이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의 총재들에게 이 기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자, 잘 들으세요. 세계 중앙은행 총재님들아, 지금 어떤 경제 모델에서도, 어떤 경제 석학도, 어떤 예측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5.25%까지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최고고 국채시장도 좋고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은 것을 예측하지는 못했어. 단 1년 전 돌아가 보면 야, 리세션?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금리를 너무 높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인데요.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채하고 경기가 보통 안 좋으면 있잖아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막 가죠. 그래서 미국 국채가 인기가 좋죠. 지금 미국 국채 여전히 인기가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미국 국채가 인기가 좋으면 반대로 주식시장은 안 좋았어. 그런데 주식시장도 좋아. 미국 국채도 그래도 팔아먹을 만해. 그런데 국채금리도 높아. 거기에서도 5%나 줘. 그런데 S&P도 계속 올라. 근데 기준금리는 5.25%야. 미국 기준금리가. 이런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어?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예측한 적이 있어? 1, 2년 전에도 너희들 예측 못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지금 현재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그러면 정크본드 수준에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 높으면 5.25% 이렇게 가버리면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제가 경제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마이TV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야 그때 되면 말이야. 기본적으로 BBB 마이너스 되는 이런 한국의 건설회사 이런 데들은 대개는 망할 거야. 돈도 안 빌려줄 거야. 근데 스프레드가 낮다는 이야기는 회사채 금리가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회사채 그 안 좋은 회사채 빼기 국채 금리를 하면 이 신용 스프레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 1이나 2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뭐 좀 비실비실한 기업들도 돈을 쉽게 빌리는 시장이라는 거지. 지금 시장이 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 돈이 넘쳐나서 막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막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막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지만 중소기업도 주가가 막 떨어지지는 않아. 폭락하지는 않아. 조금이라도 오르더라는 거지. 뭐 이런 놈의 시장이 다 있어? 예? S&P 팍팍 오르고. 근데 국채 시장은 또 그냥 5.25에서 그냥 가고 뭐 다 돈 버네? 흥청망청이네? 야 이런 시장을 당신들이 예측한 적이 있어? 안 그랬잖아 경제학자들. 이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구나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장 비슷한 적이 언제지? 그게 2000년도 닷컴 버블이었구나. 그 이야기를 이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그 후에 10년 동안 2000년 3월 이후에 10년 동안 S&P 500은 마이너스 연율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0.7% 가장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은 10년을 보냅니다. 2000년 3월 이후에 수익률이.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니까 거기에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값이 중요하죠. 석유값 계속 오르니까 어디 엑슨모빌이랄지 이런 기업들 에너지 섹터가 오르더라.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B2B 하는 중소기업들의 섹터가 그래도 반대로 2000년 3월 이후에는 수익률이 좋았다. 그때 테크 버블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반대로 돈의 흐름이 돌아가되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혜를 봤었지.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금리가 떨어져도 계속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산의 버블 때문에. 그리고 그 자산의 버블로 풀려진 돈을 늦장 회수하는 정부 때문에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런 어떤 그 어쩔 수 없이 포퓰리즘 비슷하게 자산을 많이 가진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주식시장 월스트리트와 그리고 메인스트리트의 눈치를 보는 그런 중앙은행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돼 왔더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그 난리를 치면서 막 그
2000년 이후에 이제 중국이 WTO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맹활약을 펼치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쓱 디플레이션 국면이 일어나고 금리가 쫙 그렇게 낮아졌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경기 사이클을 보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물론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자산의 버블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촉발하는 측면은 굉장히 강하다. 제가 통화팽창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이 현대 자본주의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은 특히 그리고 보호무역이 창궐하면 상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자산 배분을 생각하시라. 그렇다면은 한국의 자산 시장 골치 아프게 될 수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안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금요일 최주류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혹시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예, 있을까요? 예. 그래요. 그 단풍님 이렇게 고급진 방송을 듣는 행복 이렇게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행복합니다. 예. 정시호님이 퇴근 중이라 듣기만 할게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빈센트 님도 중국도 거품이 많지 않았는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지금 특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돈이 많이 못 들어가지만 그린 에너지 쪽으로는 돈을 막 쏟아붓고 있거든요. 너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것보다 더 그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더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그곳에 관한 과잉 투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게 또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킬지 좀 희비극 같은 코미디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 문제 때문에 중국을 계속 걱정을 하다가 서구 유럽 선진국들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쟤들 저렇게 태양광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해서 저걸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단가가 너무 싸지고 쟤네들도 과잉 투자해서 갑자기 경제도 안 좋아지고 우리한테는 또 그런 전력 수출을 막 해버리고 이러면 우리는 또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 미국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 에너지 전쟁도 그린 에너지 전쟁이랑 같이 국경 싸움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그린 에너지는 협력 윈윈 관계로 글로벌 공공재로 우리가 다 줄이자라는 거를 미국과 유럽이 주창을 했는데 중국이 너무 나가버리니까 너무 세게 나가고 너무 막대하게 과잉 투자를 해버리니까 저게 경제적으로 어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나라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경제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국경선 경제, 국경선 보호무역적 시각을 가진 국경선 경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중국에게 야 너희들 너무 그렇게 엑셀 밟지 마. 그린 에너지 엑셀 밟지 마라고 웃지 못할 풍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도 주의 깊게 보시면 아주 지금 재밌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전체 내용들 월화 금요일 날에 전체 내용들 이번 주는 월화 금 했는데 다음 주는 며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일요일 날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평한 정배운동장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최인경님 본방 끝나고 이어서 하는 것도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좋은 것 같은데 또 박본이 약간 싫어하나? 예, 나중에 좀 더 계속 경제 이야기, 국제 이야기 더 설명할 시간이 계속 있으니까요. 계속 궁금한 점들 계속 올려주시면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